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트의 김영석입니다. 저는 전공이 식물 생리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스트에서 6년 전부터 식물 생리를 연구할 때 다양한 ICT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을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팜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키스트를 포함한 출연 연구소들이 스마트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팜 작물의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획득하고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농업에 있어서의 큰 변화들, 그게 진짜 변화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들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 같은 이런 거창한 담론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가 이 표입니다. 요 X축은 지난 100년 동안 옥수수, 밀, 벼와 같은 작물들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표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거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농업혁명, 1차 농업혁명이 뭐냐 했을 때 노만블락이라는 밀 육종하시는 분이 외성밀을 품종을 만들어서 밀 생산량 증대에 기여한 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육종 하이브리드 육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성 품종의 개발을 통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대, 2배, 3배씩 증대됐습니다. 그리고 2차 혁명, 2차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거는 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생명공학 기술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생명과학 기술이라는 건 단순한 유전자 변형 작물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뭐 육종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유전자 마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산량이 과거 100년 동안 획기적으로 증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었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생산량을 보면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정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전 세계 이제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것, 즉 뭐 가뭄 또는 너무 많은 홍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지역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생산량의 증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 건강이나 다양한 요구도가 다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농업 기술이 대응을 해줄 수 있느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요즘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빅데이터, 데이터 파밍 그리고 뭐 디지털 농업, 어그텍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행적인 농업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생산량이나 품질 증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체기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비료와 물과 그리고 또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파밍이라는 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생산량도 증대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농업 생산에 투입되는 비료라든지 물과 같은 자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FAO에서 예측하기로는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생산량이 60% 증대돼야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기존에 있는 농업 분야의 회사들한테 서베이를 했더니 디지털 방식의 농업으로부터 어떤 경쟁력 있는 이점들이 나올 거라고 대답한 회사들이 전체 회사들의 80%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어그리컬처라고 대변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행적인 농업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되는데 2021년 정도 되면 그 시장 자체 규모가 대략적으로 15조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농업이라는 게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럼 디지털 농업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 마이클 콜린이란 분은 바이엘사에서 그 디지털 농업이랑 디지털 파밍이라는 거를 초기부터 세팅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가장 아주 관심 있게 공감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 디지털 파밍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뭐 다양한 센서나 이런 정보로 데이터를 모아서 의사결정하기 위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솔루션을 내놓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품종이라든지 작물 같은 거를 실제로 재배할 때 그거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작물이 자라는 거를 자라나는 현상 또는 품종 간 다른 특성들 이걸 어떻게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차차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방식의 농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생산 부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품종 뭐 종자와 관련된 부분 비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유통이나 출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까지도 다 돼 있고 관련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관행적인 방법에서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정교하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정밀하게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파밍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한 3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이제 얘기할 때 그 디지털 파밍이라는 3대 요소를 센싱, 분석, 그다음에 활용, 적용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센싱 쪽과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제어라는 거는 결국은 농기계를 통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를 실제 적용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환경 제어기 뭐 이런 양액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것들을 구현하는 이 3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그러면 디지털 파밍을 실제 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느냐 뭐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런 회사들을 설명드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센싱, 분석, 적용 3대 요소에 있어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뭐뭐뭐뭐 한다고 하지만 보면은 수확량이랑 날씨죠. 수확량이라는 거는 수확량 데이터라는 거는 제가 미국에서 옥수수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10헥타를 가지고 있는 단위 면적 옥수수 면적에서 출하할 때 그 무게를 재서 값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 정보가 킬로그램이든 톤이든 어떤 단위로든 데이터가 생기죠.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는 제가 기상대를 뭐 제 농장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기상대를 통해서 어쨌든 아날로그 타입이 아니라 디지털 타입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선 농부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고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그 다음에 기상 정보 똑같이 그걸 통해서 지금 작황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공통적인 건 센싱 부분에서 작물에 대한 정보를 인공위성 정보. 왜냐하면 미국에는 상업용 위성이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돈만 내면은 그 위성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위성 정보랑 그 기상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것들이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하고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거. 예, 뭐 이런 거를 보면 알다시피 디지털 파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 정보, 뭐 작물 정보, 토양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실제로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어떤 디지털 파밍과 관련된 솔루션을 해외에서 하는 회사들은 기상 정보, 기상대에서 얻어지는 정보들, 인공위성 정보, 인공위성에서 얻어지는 정보들 이런 것들로 가고 있지 실질적으로 작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게 디지털 파밍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총화가 될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흐름으로 가다가 사그라들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단순히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정보들은 종자 회사에서 품종에 대한 종자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회사랑 다르게 종자랑 여러 가지 그 농약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품종을 팔 때 각 농가별로 어떤 품종을 언제 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정보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 예고요. 존디어사 같은 경우 농기계 하는 경우도 기존에 있는 기계에서 좀 더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예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하나의 아까 작물 정보를 위성 사진을 통해서 찍는 거 외에 또 하나의 작물 정보를 얻고 있는 사례인데요. 존디어에서 최근에 블루리버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블루리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트랙터에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밭을 지나갈 때 여기 보시는 게 파란색이 내가 키우는 작물, 빨간색 박스가 잡초, 이거를 구별해내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트랙터에서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데 제초제를 뿌리는 그런 자동화 설비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디지털 파밍에 있어서 작물 정보는 카메라를 통해서 획득을 하고 획득된 정보를 잡초인지 잡초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초제를 스프레이하는 기계랑 연결을 해서 적용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어서 또 디지털 파밍에 있어서 센싱, 분석, 적용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초이냐 아니냐를 사진을 통해서 구분을 할 때 잡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는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뭐 잡초랑 그렇지 않은 것들의 특징 정보들을 쭉 해서 뭐 T-테스트나 이런 걸로 0.05% 오차 범위 내에서 잡초다 아니다 이런 거를 한다면 최근에 이제 딥러닝은 그런 어떤 특징이냐도 상관없이 그 이미지 정보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피처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도 디지털 파밍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면 국내 현황은 어떠냐 했을 때 저희 키스트 같은 경우도 저희는 농업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을 연구하지는 않지만 이런 새로운 디지털 농업에 대한 그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6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자회사 같이 그 다양한 식물 유전자원의 형태적인 정보를 필요할 때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몬산토와 같이 이런 그 대규모의 큰 작물들의 정보를 작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런 하드웨어 큰 하드웨어 말고 실제로 농장에서는 이런 로봇이 큰 하드웨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토마토를 키우는 농가에서 내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작물 정보를 간단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천연물 뭐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기능성 식물들이 대부분 다 야생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종은 주로 군락지나 원산지에 따라서 그 유전적인 차이가 큰데 그런 유전자원을 분리 동정하고 어떤 유전자원이 성분도 높고 잘 자라는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얻어서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설악산에서 채집한 야생식물 종과 뭐 제주도에서 채집한 동일 종이지만 유전적으로 다른 식물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형태적으로 성분적으로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방식으로 서술하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형태적인 다른 거를 표시할 때 측정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뭐 전체적인 면적을 볼 수도 있고 컨벡솔이라는 어떤 그 외곽의 형태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서술한다는 얘기는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지표화할 수 있게 우리가 정의하고 그거를 뭐 이미지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지표를 추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처리 같은 거를 연구를 하면서 형태적인 것들을 아까 블루리버가 잡초랑 그렇지 않은 거를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판단해서 제초제를 뿌려지는 것처럼 이제 형태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분석을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식물의 형태적인 특징들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식물이 자라나는 어떤 형상을 그 이제 아주 구조적인 것들을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사진을 쭉 붙여놓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커가는 모습이 슬라이드처럼 쭉 연결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 지표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얻게 될 경우 그거를 일종의 가상 모델처럼 쭉 자라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지털 파밍에서 핵심은 예를 들면 작물의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 특징적인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뽑고 그거를 정합해서 실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가상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디지털 파밍에 있어서 작물을 모델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락지에 있어서 어떤 기능성 식물이 어떤 형태적인 차이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기능 성분이 높고 낮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하나의 예시였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국립종전이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게 전 세계 상추 품종의 잎의 형태가 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잎의 형태가 다른 것들을 보통은 국립종전의 품종 특성 조사하시는 그 심사관들이 그런 것들을 판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딥러닝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분들이 판정하는 거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판정한 걸 기준으로 많은 양의 형태적인 다른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그 품종 심사하신 분이 10년 전에 또는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다른 사람이 했던 평가 정보까지도 반영된 그 모델을 이용해서 내가 심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오류 같은 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작물 정보가 활용되는 예시는 스마트팜 작물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토마토 꽃이나 뭐 생장 길이나 일주일마다 몇 센치가 자랐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매주 토마토의 생장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 현재 스마트팜에서 어떻게 재배하면 좋다고 하는 그 컨설팅 하는 포인트, 그 포인트에 필요한 정보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얻어내고 그거를 나중에 그 어떤 재배 관리를 할 때 초세 관리라든지 뭐 전체적인 잎의 관리라든지 과실을 얼마큼 달려야 하는지를 의사결정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데 아까 인공지능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지금 농지청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국내에 있는 회사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오픈돼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를 농지청이랑 같이 저희가 협력해서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런 예시로서 하나가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꼭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만 하고 저희처럼 식물 연구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활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구분하고 싶은 것들을 학습시켜서 그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 국내에 이제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될 때 그럼 우리처럼 연구하는 사람들,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 방식으로 서술한다는 내용은 식물에 있어서의 식물 연구도 기존에 했던 식물학에서
영상의학과 같은 영상식물학 같은 걸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는 실제로 저희 분야 교수님들과도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야 이제 이런 전공 이런 분야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식물의 육종, 식물의 유전학, 식물의 생리학과 관련된 기존에 있는 교과서들도 결국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것들이 이런 전환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는 예를 하나를 들면 토마토에 수분 스트레스 물을 줄 때 어떻게 물을 주는 게 좋으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전반적인 그 식물의 증산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물을 준다라는 거가 있고 그 증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그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여러 가지 다양한 증산 모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푼다는 거는 결국은 식물이 필요한 만큼 물을 줄 때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런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어떤 센싱 방법을 통해서 대량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 얻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